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놓고 여야 모두 최상목 권한대행을 향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겁박에 동요하지 말고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마 후보자 임명 전까지 국정협의회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맞섰습니다.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이른바 세컨드폰으로 정치인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선관위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사관법으로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은 김 전 총장이 지난해 보궐선거 여당 경선에 참여한 점을 들어 역공에 나섰습니다. 여당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다고도 했는데, 민주당은 극렬 지지층을 향한 뻔한 메시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전국 의과대학 40곳 중 10곳은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의대 증원의 최대 수혜자인 올해 신입생조차 선배들의 수업 거부에 동참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4일 화요일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에 관심이 쏠리면서 여야 모두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최상목 대행에 동요하지 말라며 임명 불가를 거듭 강조했고, 야당은 마 후보자 임명까지는 국정협의회 참석도 불가하다며 엄포를 놨는데요. 네, 이런 가운데 탄핵 반대 집회에서 나온 여당 의원의 발언을 놓고도 공방이 오갔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제하는 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헌재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을 뿐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엔 각하 결정을 내렸단 겁니다. 최대행은 야당 겁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들어가면은 그거는 인용으로 표결을 할 거라는 건 누구나 세상이 다 아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얼마나 헌재가 공정했다고 믿겠습니까? 여당 내부적으론 마 후보자 임명 자체보단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기류도 읽힙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임박했으니 최대행이 최소한 한 총리 복귀까진 버텨줘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은 최대행이 내란대행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앞서 최대행이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대화 상대로 인정할 수 없단 걸 이유로 국정협의회에 불참한 데 이어 마 후보자 임명까진 참석이 불가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기다렸던 겁니다. 27일 날 결정이 됐었나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정무적 판단이 필요한 겁니까? 민주당은 우선 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논의할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는 만큼 결과를 지켜본 뒤 대응을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또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이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걸 놓고 국헌을 물랑케 하는 막말이자 망언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에도 공당이 아닌 내란 극우정당의 길로 접어들고 있다고 날을 세웠는데, 이에 국민의힘은 별도 공식 입장이나 당 차원 징계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밝혔습니다. 헌정 질서를 부정하고 폭동을 선동하는 국민의힘은 더 이상 공당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조심할 부분 저희는 조심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어떤 발언이 통일될 수는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만 여당 지도부는 거리 집회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직접 연단에 오르고 있지 않느냐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비공식 국무위원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대행이 이 자리에서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마 후보자 임명 여부를 결정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권을 가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난달 27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론이 나온 뒤로도 연휴 마지막까지 별다른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최대행은 국무위원들과 해당 문제를 논의할 간담회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령을 심의, 의결하는 국무회의와는 달리 간담회는 국무위원 간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 그간 쟁점 현안에 중지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앞서 최대행은 이른바 김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제2호 국권 행사 당시에도 이 같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국무위원 가운데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결론이 조만간 나올 것으로 관측되는 만큼 그때까지 결정을 미뤄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것을 위헌으로 규정한 상황에서 총리 탄핵 심판 결론을 가정해 기약 없이 기다리는 건 자칫 헌재 선고에 불복한다는 논란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부담으로 남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최대행이 가부간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재직 시절 기관 명의 휴대전화로 정치인과 연락을 주고받아 논란에 휩싸인 전직 선관위 간부가 과거 국민의힘 소속으로 기초단체장 경선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 공방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 선관위를 흔들기 위해 자당 인사 비리를 셀프 인증했다고 비판했는데요. 국민의힘은 물타기 하지 말라고 반발했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야당은 이른바 세컨드 폰으로 정치인과 연락한 사실이 드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이 지난해 여당 소속으로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도전한 이력을 부각하며 역공에 나섰습니다. 차명폰으로 정치 장사를 했다는 국민의힘 비판은 자기 반성이었던 거냐며 자당 인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스스로 해결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무턱대고 선관위를 흔들다 보니 헛발질을 한 거라며 그런다고 내란 혐의가 희석되거나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들이 지금 프레임으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부정선거, 또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불신 이런 것을 강화하기 위한 아주 나쁜 그런 정략적 의도다. 여당은 본질은 선관위 전직 간부의 정파가 아니라 기관의 공정성이라고 맞받았습니다. 논란이 된 인사는 문재인 정부 때 선관위 간부로 임명됐다가 퇴직 후 기회주의적으로 국민의힘에 접근했을 뿐 공천은 받지도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립기구라는 방패 아래서 부정채용으로 세습 왕국을 만든 게 선관위의 실상 아니냐며 신뢰를 회복하려면 감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에선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재개해 부정선거 의혹을 들여다보자거나 사전투표 제도를 없애자는 주장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별감사관법 저희가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60여 분이 넘게 참여하고 계신 선거 시스템 특별점검법도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 역시 선관위가 방만한 인사관리로 허무맹랑한 음모론에 빌미를 준 건 사실이라며 견제 장치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선관위를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법안도 발의돼 기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둘러싼 논쟁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나인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이런 상황을 맞게 된 데 마음이 무겁다며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 사저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구하러 갔다며 내란 사태로 고통받는 국민은 안중에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성회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탄핵 기각을 외치는 정당이 막상 선고가 다가오자 지지층 결집에 나서 대선을 준비하는 모습에 실소가 나온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제 2025학년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의정 갈등의 여파로 올해도 의대생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의 의과대학 40곳 가운데 10곳은 수강 신청을 단 한 명도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의대 증원에 대한 반발로 1년 내내 비어있던 의과대학 교실이 올해는 채워질 수 있을까? 새 학기를 맞았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진 않습니다. 지난달 25일 기준 전국 의대 40곳 가운데 25%인 10곳은 수강 신청을 한 학생이 아예 없습니다.
2호학번 신입생부터 본과 4학년까지 모두 수강 신청을 안 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수업을 듣겠다고 신청한 의대생은 4천여 명에 불과한데 올해 신입생 숫자에도 못 미칩니다. 서울대를 제외한 국립대 9곳을 들여다봤더니 이사 2호학번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1학년에서는 852명만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마저도 일부 학교가 필수 교양을 학생 대신 일괄 신청해 놓은 걸 포함한 수치입니다. 1학년을 다시 다녀야 하는 이사학번의 수강 신청은 제주대와 전북대에선 아예 없었고 부산대에선 4건뿐이었습니다. 수강 신청만 해놓고 수업을 거부했던 지난해 상황이 반복될 수 있는 겁니다. 저희가 거의 매일 지금 소통을 하고 있고 최대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칙에 따라 신입생들의 휴학과 기존 학생들의 휴학 연장을 허가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럴 경우 각 대학은 다시 한번 집단 유급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YTN 염혜원입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교육부의 수사 의뢰에 따라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의 수업방해 의혹에 대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와 연세대 학내 게시판 등에는 새학기 개강을 앞두고 수업에 복귀한 의대생들의 인적 사항을 특정해 조롱하는 글들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교육부는 앞서 의사와 의대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메디스태프 등에서 수업 복귀 의사를 밝힌 학생들의 신상이 유포된 것과 관련해서도 경찰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월이 시작됐지만 강원 산간에는 50cm에 이르는 많은 눈이 왔습니다. 잦은 산불은 물론 동해안 겨울 가뭄 걱정도 한시름 덜긴 했지만 이딴 눈 소식에 피해도 우려됩니다. 지환 기자입니다. 강원도 진부령과 미시령으로 향하는 44번 국도. 길이 얼어붙었습니다. 휴게소 주차장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가게 주인은 아침부터 트랙터를 직접 끌고 나왔습니다. 눈을 안 치면 손님이 차가 들어오질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장사를 하면 눈을 쳐야 돼요. 그래요? 몇 시부터 나오셨어요? 6시부터 나와서 지금까지 치는 거예요. 얕은 산 하나 넘어 70가구가 모여 사는 산간 마을. 주민들은 온종일 눈 치우느라 분주하고 노인정 앞길 제설엔 중장비가 투입됐습니다. 홀로 계신 어머니 걱정에 아침 해 뜨자마자 달려왔습니다. 어디 댕기려면 마을회관에 댕기려면 못 댕겨요. 내가 와서 눈을 찾아줘야 돼. 와서 이렇게 찾아줘야지만 어머니가 나온다고. 대설특보는 모두 해제됐지만 강원 산간 지역 눈은 좀처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이틀간 적설량이 많은 곳은 50cm 정도인데요. 산간이라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얼다 보니 주민들도 힘에 부친 모습입니다. 3월 시작과 함께 강원 산간에 눈보라가 몰아치면서 입산이 전면 통제된 설악산 계곡은 다시 한겨울로 돌아갔습니다. 눈비 없이 메마른 날씨가 겨우내 이어진 동해안 지역. 쌓인 눈은 힘겹지만 산불 걱정을 덜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메말라가지고 걱정 많이 했는데 그래도 이렇게 눈이 많이 와줘가지고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온도장이 하얗고 조금 삽질하는 거야. 조금만 하면 되는데요. 백사장도 선박 위에도 눈이 덮인 채 거센 바람까지 겹친 바다는 높은 파도가 일며 모든 선박이 개점 휴업 상태. 강원도는 3.1절 연휴 기간 도로 관리를 위해 제설제 7,000톤을 쏟아부었습니다. 주 중반까지 잦은 폭설이 예고되면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어제 저녁 7시 반 승객 160여 명을 태우고 김포국제공항을 출발해 제주에 도착할 예정이던 제주항공 여객기 7C139 편이 기체 결함으로 회항했습니다. 여객기는 이륙 1시간여 만에 날개 쪽의 결함과 기상 악화 문제로 제주도 상공에서 김포로 되돌아가다가 청주공항에 착륙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항공기 탑승객은 YTN과의 통화에서 제주항공 측이 연료 부족 등을 이유로 가까운 청주공항에 착륙한다고 설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20분쯤 서울 성수대교 북단 교차로를 달리던 SUV가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운전자는 생명에 큰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진술과 차량 블랙박스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 대통령 수감에 마음이 무겁고 국가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부모도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취임 뒤 처음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 수감돼 현 상황을 맡게 된 데 마음이 무겁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 여당이 단합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거대 야당을 상대로 하는 힘든 일이 많겠지만 집권 여당으로서 책임을 꼭 좀 다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여러 차례 주셨습니다. 특히 개인의 소신이 있을 수 있지만 집권당 대표가 소신이 지나쳐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 당내에선 한동훈 전 대표와 유승민 전 의원을 겨냥한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결과가 나오든 국론이 분열될 가능성이 있다며 진영 대립이 매우 걱정된다고도 토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여당이 극우 세력과 야합해 헌법 질서와 대통령 탄핵을 사실상 부정하고 있다며 정상적인 정당으로 돌아오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박근혜 탄핵이라고 하는 국민적 합의가 끝난 사안을 가지고 다시 뭔가 자신들의 어떤 그 행위를 옹호하고 또 그걸 확대시키기 위한 그런 매우 어떤 반헌법적 또 반국민적 행동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추구하는 가치도 없고 필요에 따라 보수를 참칭할 뿐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원수도 영입하고 부모조차 내칠 극우 파시즘 정당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지금은 여당이 폭력적 극우가 힘이 있다 싶어 붙어 있지만 힘이 빠지는 순간 언제 그랬냐며 윤 대통령과 극우 집단을 배반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 겁박에 동의하지 않아야 한다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자신의 SNS에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임명을 강제할 순 없어 임명 명령이나 후보자 지위를 확인하는 청구는 각하한 거라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기 전까지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협의회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성준 원내 수석 부대표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마 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협의회 참여를 거부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일단은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개별 검토 시간을 가졌던 연휴를 마치고 오늘부터 다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결론을 내리기 위한 평의를 매일 진행합니다. 네, 일각에선 이르면 이번 주 선고일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선고 합류 여부 등 변수도 적지 않습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며 사흘간의 연휴를 보낸 헌법재판관 8명. 오늘부터는 다시 전원이 모여 최종 결론을 향한 평의를 매일 진행하는데 2, 3일 전에 공개되는 선고기일이 빠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9일 만에 선고기일이 통지됐습니다. 당시에는 재판관들이 검토할 변론의 횟수가 이번보다 많았던 만큼 전례를 보면 이번 주 후반쯤 선고 날짜가 나오는 게 가능하다는 논리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다만 이처럼 단순 비교하기엔 현재 윤 대통령 사건을 둘러싼 변수가 적지 않습니다.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다른 탄핵 심판 사건들도 변론이 끝난 뒤 선고를 기다리고 있어 재판관들 평의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걸린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입니다. 국무위원 의견을 수렴 중인 최상목 대행이 빠르게 임명에 나서더라도 마 후보자를 윤 대통령 사건 선고에 참여시킬지 결정하는 건 재판관 8명의 몫입니다.
제외하기로 하면 선고 시점에 영향은 없지만 합류시켜 구인 완성체로 선고하기로 하면 지난 변론 과정을 되짚는 갱신 절차가 필요합니다. 그만큼 선고가 늦춰질 수 있다는 뜻인데 이 경우라도 재판관들이 갱신 절차를 간소화한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적용하기로 하면 지연 영향은 줄어듭니다. 이 같은 변수들이 전적으로 재판관 평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앞선 헌재의 판단에 더욱 시선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 나올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사건은 재판부가 교체된 뒤 첫 공판이 열립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구속 취소를 청구한 건 지난달 4일. 그로부터 한 달여 동안 숙고를 거듭해온 법원이 이르면 이번 주 최종 결론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는 지난달 20일 신문기일을 열고 열흘 이내로 추가 의견서를 받은 뒤 심사숙고에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의견서 제출 기한은 지난 2일로 마무리됐습니다. 추가 의견서 내용이 신문당 씨 주장과 대동소이할 가능성이 큰 만큼 재판부가 검토하는데 그다지 오래 걸리지 않을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법원이 이달 중순쯤으로 예상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까지 지켜본 뒤 결론을 낼 거라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돼 형사재판을 받는 현직 대통령의 신병 문제가 헌재 결정에 미칠 영향 등을 신중히 고려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성남FC 등 사건 1심 공판이 열립니다. 법원 정기 인사로 재판장과 배석 판사까지 모두 바뀐 뒤 처음 열리는 재판이라 이목이 쏠립니다. 형사소송법상 재판부가 변경되면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다시 확인하고 증거조사도 새로 진행하는 등 복잡한 갱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이런 절차를 간소화하는 개정 형사소송 규칙을 시행하면서 재판 진행에 속도가 붙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옥중 서신을 통해 헌법재판관들을 처단해야 한다는 극단적 발언을 내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다른 윤 대통령 지지자들도 과격한 발언을 일삼으며 재판관의 자택까지 몰려가는 등 헌법기관에 대한 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탄핵 반대 인파가 운집한 광화문 근처에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대리인이 교도소에서 작성한 옥중 서신을 대독합니다. 일부 헌법재판관 실명을 열거하고는 처단 운운하며 위협 발언을 서슴지 않습니다. 장관이 적어주신 구호를 제가 읽고 외치겠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십시오. 불법 탄핵 재판을 주도한 문영배, 이미선이, 정계선이를 즉각 처단하자! 비상계엄 포고령을 통해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를 처단한다고 해 물의를 빚은 데 이어 이번엔 헌법재판관마저 처단 대상으로 거론한 겁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달 21일에도 헌재가 인민재판소로 전락했다거나 국민 분노가 임계치를 넘고 있다며 헌재를 모욕하고 시위를 부추기는 듯한 옥중 서신도 냈습니다. 탄핵 반대 측에선 김 전 장관뿐 아니라 대표적인 보수 스피커들이 헌재와 재판관들에 대한 과격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을 인용해서 파면시킨다면 헌법재판소는 가루가 되어 사라질 것이고 역사 속의 을사오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황교안 전 총리가 이끄는 단체는 연단을 넘어 헌법재판관 자택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집회 목적으로는 헌법재판관에게 모욕을 주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문영배 평판이 나빠지고 문영배가 동네 망신당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게. 커뮤니티 사이트에서는 탄핵이 인용될 경우 국민 저항권이 발동돼 사륙이 벌어질 거라는 글까지 올라오는 가운데 이 같은 발언들이 더욱 극단적인 행동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3월의 첫 출근길부터 전국에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장 연결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이혜민 캐스터. 네, 광화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아직 서울은 눈은 오지 않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서울은 하늘만 흐릴 뿐 눈비가 내리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오전 9시 전후로는 서울에도 눈이 시작될 전망인데요. 출근 시간대이기 때문에 도로 혼잡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평소보다 서둘러서 나오시는 게 좋겠고 도로가 미끄럽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면 충청 이남 지역에 산발적으로 눈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충북 남부와 경북 내륙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는데요. 오늘 영동과 경북 북부, 경남 내륙에는 시간당 3에서 5cm, 그 밖에 강원도와 경기 남동부, 충청 내륙에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집중되며 특보 지역도 점차 확대하겠습니다.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과 경북을 중심으로 이미 많은 눈이 내렸는데 오늘 추가 폭설이 쏟아지겠습니다. 앞으로 강원 산간 많은 곳에 40cm 이상,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에 최고 30cm, 충청과 경북 내륙에 최고 3에서 10cm의 눈이 예상됩니다. 서울에도 1에서 5cm의 눈이 오겠고요. 동해안과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오늘 밤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눈과 함께 거센 바람도 불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초속 15에서 20m의 강풍이 예상되는데요. 전남 남해안과 영남 해안, 제주 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부분 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령 중입니다. 시설물 피해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6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구가 5도까지 오르겠지만 종일 쌀쌀함이 감돌겠습니다. 오늘 오전 전남 해안과 제주 해안에서는 기상 해일이 관측되는 곳이 있겠습니다. 높은 물결이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을 수 있으니까요. 안전사고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YTN 이혜민입니다. 3월 3일 숫자 3이 2번 겹친 어제는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였는데요. 돼지고기 100g을 700원대에 파는 대형마트 할인 행사에 이른 아침부터 소비자들이 몰렸습니다.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가운데 물가 인상 행렬이 계속될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휴일 이른 아침 개점을 1시간 가까이 앞둔 대형마트 앞에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3월 3일 축산협동조합이 지정한 삼겹살 데이를 맞아 실시된 돼지고기 할인 행사 때문입니다. 이렇게 앞으로 보겠어요. 입이 길어서 코 하나 씁니다. 국산 삼겹살과 목살 100g이 최대 900원대, 수입산은 700원대까지 내려갑니다. 평소 가격의 절반도 안 되는 값에 소비자들은 간만에 한바구음을 지었습니다. 줄은 9시부터 섰어요. 8시 반에 섰다. 8시 반부터 섰대요. 한 바구니를 사도 반값뿐이 안 되니까 얼마나 좋아. 100g에 900원대 할인이 적용된 돼지고기는 매장 열린 지 20분 만에 모두 동이 났습니다. 준비된 돼지고기 2톤가량 300명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소비자들에게 할인 행사 소식이 더 간절해진 건 높아진 밥상 물가 때문입니다. 특히 지구온난화로 어획량 자체가 줄어든 수산물 가격이 크게 뛰었습니다. 서민의 반찬이었던 오징어와 고등어 가격은 1년 만에 20% 넘게 치솟았습니다. 여기에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또 높아진 환율에 수입 원자재 가격이 올라간 공산품도 마찬가지. 원두와 카카오 생산량 감소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생산업체들도 가격 인상 압박이 한계에 다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경기 침체 속 고물가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난 3년간을 보더라도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보다 물가가 더 많이 올랐거든요. 경제 성장률이 지금 1.5%, 6%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물가 전망은 2% 넘거든요. 또 미국발 관세 전쟁과 우크라이나 중동 전쟁까지 통제할 수 없는 대외 변수에 따라 우리 경제와 밥상 물가가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YTN 박견입니다. 1학기 개강을 앞두고 서울 주요 대학가 인근 원룸 평균 월세가 올랐습니다. 주거비 부담이 커지자 일부 대학생들은 원룸 월세보다 10만 원 이상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서울에서 월세가 가장 비싼 편인 서대문구의 대학가. 그런데도 새학기를 앞두고 괜찮은 조건을 갖춘 원룸 매물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깔끔하고 약간 넓고 금액도 있는 그런 집들은 많이 없고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해가지고 원룸 같은 경우는 한 6, 70 정도 하고요. 이제 수요는 계속 있는데 공급은 한정돼 있고.
월세가 꾸준히 오르면서 대학가 인근에서 자취하는 대학생들의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하숙집으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혼자 이제 또 벌어서 생활해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담이 많이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기도 하고 이런. 주거비 때문에 하숙 택하는 경우도 많고 또 이제 하숙 같은 경우에는 밥을 챙겨주시는 경우도 많으니까 또 식비도 아낄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대학가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서울 주요 대학 인근 원룸 평균 월세는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인근 매물을 분석했더니 평균 월세는 60만 9천 원, 1년 새 6% 넘게 뛰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앞으로도 월세 가격 상승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연립다세대 그리고 오피스텔 공급이 인허가 채권 건수가 과거 대비 줄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공급 희소성으로 월세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더해 전세 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의 월세화 진행은 더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자취를 하는 대학생들의 고민은 깊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원룸과의 경쟁에서 밀리면서 사라지는 듯했던 하숙집은 가성비로 다시 각광받으면서 대학가 시계도 거꾸로 돌아간 듯한 분위기입니다. YTN 최두입니다. 강원도에 있는 중고등학교 사학재단 이사장이 부당한 업무 지시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을 받고 있는데요. 드러난 갑질 사례는 빙산의 일각이라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홍성욱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춘천에 있는 사립 중고등학교입니다. 이사장과 그 가족의 부당한 업무 지시와 갑질로 고용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재 드러난 건 크게 3가지.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부터 이사장 개인 용무의 연가 사용 후 운전 지시, 교내 공사 업무 동원까지. 피해자는 학교 선생님과 교직원 15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학교 관계자는 빙산의 일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식사 배달 및 운전시키고 사장들 공사 동안 이거는 세 건이 아니고 좀 과장 그때는 300까지도 넘어요. 거기 15명이라는 게 15명이 아니고 전지원입니다. 피해 교직원입니다. 구체적인 제보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사장 부부 해외여행에 해당 중고등학교의 교장 등 관리자들은 1인당 적게는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씩 걷어 여행 경비로 제공했습니다. 일부 교직원들에게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빚보증이나 수천만 원 은행 대출을 요구해 받아간 사례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수백만 원 상품권 상납부터 명절과 이사장 부부의 생일에는 선물 공세가 이어졌는데 운동부 감독과 코치들까지 동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참하지 않으면 은혜 모르는 파렴치한으로 몰아세웠습니다. 퇴직도 마음 편히 하지 못했습니다. 퇴직교사는 이사장에게 200만 원 현금을 사례비로 내야 한다는 문화도 존재했다고 전했습니다. 과거 일부 교직원이 이런 사례를 모아 교육청에 문제를 제기했지만 제대로 된 조사는 없었습니다. 이번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각종 의혹을 파헤치고 사립학교에 대한 관리 감독 책임을 엄중하게 하길 바라는 바입니다. 해당 이사장은 고용노동부 조사가 시작된 이후 책임을 통감한다며 잦은 사임한 상태입니다. YTN 홍서욱입니다. 유럽에서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우크라이나 휴전안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러시아는 유럽의 우크라이나 지원 움직임을 비판하면서 누군가가 젤렌스키의 태도를 바꿔줘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런던에서 조수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워싱턴 회담이 파국으로 끝난 뒤 런던에서 유럽 정상들과 대책을 논의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종전까지 갈 길이 멀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 배치될 평화유지군 문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미국의 참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Напевно, в різному форматі. Ми можемо говорити і про протиповітряну оборону, ми можемо говорити і про розвідку, розвіддання. 런던 정상회의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미국에 제시하기 위한 종전 계획 논의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한 달간 부분적으로 휴전하는 방안을 공개하면서 이 휴전안으로 러시아의 태도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영국은 아직 어떤 형태의 휴전이 될지 합의된 건 없다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해 변함없는 지원의 뜻을 밝힌 유럽을 비판하면서 이는 전쟁을 장기화할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을 겨냥한 듯 누군가가 젤렌스키의 태도를 교정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Очевидно, что сделать это будет непросто. Ну и кроме того, конечно же, очень важно, чтобы кто-то заставил самого Зеленского поменять позицию. Он не хочет мира. Кто-то должен заставить Зеленского захотеть мир. Если это могут сделать европейцы, честь им и хвала.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 수위가 높아질수록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은 반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면박당하는 장면이 전 세계로 퍼져나간 이후 우크라이나 국민의 대미 감정은 급격히 악화했고 젤렌스키 지지율은 지난달보다 8%포인트 올랐습니다. 젤렌스키는 빈손으로 백악관을 떠나며 미국과 다시 관계를 회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지만 이를 계기로 더 확고한 유럽의 지지를 얻고 자국에서는 오히려 입지가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런던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려면 멀었다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미국의 인내심이 한계에 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젤렌스키 대통령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를 공유하며 이것은 젤렌스키가 한 발언 중 최악이라며 미국은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트럼프와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상회담 파국에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에 의지가 있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루비오 장관은 데이비드 람이 영국 외무장관과 통화에서 미국은 우크라이나 분쟁을 끝내는 협상에 준비가 돼 있고 우크라이나 평화를 위해 영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북한 평안북도 영변과 평양 인근 강선 지역에 있는 핵단지 내 우라늄 농축 시설이 지속해서 가동 중인 징후가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가 밝혔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3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전하고 영변 핵시설 내 경수로도 계속 가동 중인데 경수로 옆에는 지원용 기반 시설이 추가된 점도 관찰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영변 핵시설의 경우 단지 내 5메가와트 일렉트릭급 원자로가 약 60일간의 가동 중단 기간을 거쳐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가동을 재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의 글로벌 픽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사이의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2단계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다시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드론 공격과 테러로 양측의 인명피해가 잇따랐습니다. 황보선 기자입니다. 유족들 앞에 놓인 시신 2구. 이스라엘군 드론 공격으로 가자지구 남단 라파에서 사망한 팔레스타인 사람들입니다. 가자지구 휴전 1단계가 지난 1일 끝난 뒤 2단계 휴전 협상으로 이어지지 않은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서는 테러로 의심되는 흉기 공격으로 시민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습니다. 60대 아랍인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구호품 반입을 차단하고 경계 지역에 탱크와 군대를 새로 배치했습니다. 1단계 휴전 연장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지상전을 재개할 수 있다고 위협하는 셈입니다. אני אומר לחמאס, אם לא תשחררו את חטופינו, יהיו לכך השלכות שאתם לא יכולים לדמיין. 하마스는 애초 합의한 대로 인질 전원 석방과 이스라엘군 완전 철수를 빼두려는 휴전 2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أن السبيل الوحيد لاستعادة أسرى الاحتلال هو الالتزام بالاتفاق والدخول الفوري في مفاوضات بدء المرحلة الثانية. 앞서 스티브 위트코프 미국 대통령 중동 특사는 1단계 휴전 연장에 합의하면 하마스가 즉시 남은 인질 절반을, 영구 종전에 합의하면 나머지를 석방하는 방편을 제시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독일에서 또 차량이 행인들을 향해 돌진해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도심으로 향하는 도로를 폐쇄하고 시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박영진 기자입니다. 화창한 날씨에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 카니발 축제를 즐기던 한낮. 독일 남서부 도시 만하임에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시내 중심과 보행자 전용 구역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무방비 상태의 시민들을 덮치면서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Und hierbei eine Person ums Leben kam. Es wurden mehrere Personen schwer verletzt. Wie viele schwer verletzt und wie schwer die Verletzungen sind, dazu können wir noch keine Angaben machen. 현장에서 차량 운전자를 체포한 경찰은 공범 여부를 조사 중입니다. Wir können bestätigen, dass ein Täter festgenommen wurde. Ob es weitere Täter gab, dazu können wir aktuell keine Angaben machen. Die Ermittlungen laufen noch auf Hochtouren. 또 도심을 위험 지역으로 선포하고 시민들에게는 외출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독일에서는 최근 몇 달 사이 차량 돌진 공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엔 마그데부르크 크리스마스 마켓에 사우디 출신 이민자가 차량을 몰고 돌진해 6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이어 지난달엔 뮌헨에서 아프가니스탄 난민의 차량 돌진 공격으로 모녀가 사망하고 30여 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또 이번에 사건이 발생한 만하임에서는 지난해 반이슬람주의 활동가들을 공격하던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진압에 나선 경찰관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YTN 박영진입니다. 볼리비아 포토시 인근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버스와 충돌하면서 최소 15명이 사망했습니다. 포토시 경찰은 현지 시간 3일 이른 아침 고속도로를 달리던 트럭이 버스와 충돌하면서 버스가 수백 미터 계곡 아래로 굴러떨어져 최소 15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부상자 19명이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트럭 운전자를 체포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 산불로 비상사태가 선포됐다고 AP통신이 현지 시각 3일 보도했습니다. AP에 따르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 지금까지 175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17제곱킬로미터가 불에 탔습니다.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주지사는 산불 대응을 위해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주 전역에 내려진 소각 금지령도 유지됩니다. 불길에 무너진 건물이나 부상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호리 카운티 머틀비치 서쪽의 캐롤라이나 포레스트 지역에는 한때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픽이었습니다. 중소기업들은 여유 자금이 충분치 않아 작업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우가 많은데요.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이 조금 더 나은 환경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최명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에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입니다. 공정상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 노후화된 배선이 늘 걱정이었습니다. 교체에 수천만 원 드는 탓에 바꿀 엄두를 내지 못하다가 지난해 경기도의 도움으로 한시름 놨습니다. 그 노후된 전선이 늘 걱정스러웠었는데 이번에 그걸 싹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나니까 새 공장이 된 거죠. 너무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가 돼서 그런 염려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중소기업 20여 곳이 함께 사용하는 이 다리는 양쪽 끝이 일직선 구조여서 대형 화물차가 진입할 때마다 애를 먹었습니다. 직원들이 일일이 수신호로 교통 통제를 해야 했는데 진출입로 부분을 커브로 개선하는 공사를 한 뒤 안전도가 크게 향상됐습니다. 여기 등교 학생들이나 저희 출근하는 차들이나 굉장히 넓어져서 편안하게 다녔고 올겨울에처럼 이렇게 눈 많이 오고 길이 많이 얼었을 때는 최고였습니다. 이렇게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기업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업체는 모두 650여 곳. 작업장과 기숙사는 물론 중소기업 밀집 지역 도로와 상하수도, 주차장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올해에는 도비와 시군비 총 143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며 이는 지난해보다 3억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히 소방 분야 지원안들을 6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상향해 중소기업의 화재 예방에 더욱 힘을 쏟는다는 계획입니다. YTN 최명신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 달 2일부터 외국산 농산물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미국의 위대한 농부들은 미국 내에서 판매할 농산물을 더 많이 생산할 준비를 하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월 2일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지만 농산물도 상호 관세의 일환인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2부가 이어집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